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하루 전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나흘째 2,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급증과 사망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해서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보다는 신규 확진자가 좀 줄어든 걸로 집계는 됐는데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가 여전히 2,000명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2,000명대 확진자는 헬로윈 데이나 아니면 11월 1일부터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과는 이제 아직 상관이 없는 그 이전에 이제 상황에서 벌어졌던 확진자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실제적으로 이 단계적 일상 회복 이전에 어느 정도 정부에서 로드맵을 발표하고 하면서 좀 사람들이 경각심도 좀 낮아진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최근 3주간 이동량이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 확진자 수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아울러서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최근 들어서 고령층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갑자기 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고령층이나 이런 요양시설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은 예방접종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됐고 이미 이제 6개월 이상이 지나간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예방접종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실제적으로 돌파 감염에 의해서 돌파 감염에 걸린 분들,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이제 중증 환자가 생기게 되면서 그런 게 아우러져서 확진자 수 증가와 이제 위중증 환자 증가가 같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의 효과는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같이 맞물려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서 헬로윈 데이도 있었고요. 그리고 방역 완화 조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 상황인데 이 영향은 다음 주쯤부터 조금씩 나타날 걸로 보인다. 다음 주쯤 되면은 이 방역 완화의 1차 고비가 온다. 이렇게 예상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1차 고비라기보다는 이제 추이를 볼 수가 있죠. 이제 결국은 확진자 수가 는다라는 거는 어떤 사람, 확진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옮겨가서 확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은 세대기라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이 시간이 그 과거에 이제 와일드 타입 그 우한 폐렴 같은 경우는 우한에 있었던 그런 그 코로나 같은 경우는 한 5일에서 7일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3일에서 5일 정도면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위험 요인에 노출돼서 확진자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재생산 지수가 그러니까 위험도가 올라가 있으면 한 명이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면 10명이 12명에게 전파하는데 3일이면 되는 거고 또 이 12명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는데 3일이 되는 거고 그러면 확진자 수가 급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생산 지수와 이 세대기가 얼마큼 짧은지 재생산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확진자 수 규모가 확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 단계적 일상 완화 과정에서 사실 확진자 수 규모는 이런 상황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여파는 보통은 두 번의 세대기를 거치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두 번의 세대기라 하면 한 2주 이내 좀 10일에서 14일 정도가 되면 1차적으로 어느 정도 흐름이 보일 것 같고요. 이제 확진자 수가 늘면서 그 확진자 수 는 거에 1, 2주를 이제 간격을 두고 입원 환자가 늘어나고 또 그에 1, 2주를 두고 중증 환자 치명 사망 환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 달 말까지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그 확진자 수 규모, 위중증 환자 규모의 이제 변화를 이제 면밀히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지금 이제 이런 헬로윈과 이제 단계적 일상 완화의 그런 효과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한 2주쯤 지나면은 확진자가 그 영향으로 많이 늘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봐도 될까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마지막 주 정도 되면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요.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된 현황을 보면은 전날보다 29명이 늘었고 사망자도 20명이 더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단계적 일상 회복의 영향을 앞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이러면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도 더 늘어날 수 있을 텐데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지금 방역 당국이 가장 지금 급선무로 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부스터샷, 그러니까 추가 백신 접종입니다. 과거 이제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특히 이제 고령층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나서 한동안은 백신 접종 완료자의 그 치명률이 0.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독감과 거의 비슷한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보면 예방접종 완료자의 치명률이 0.34%뭐 이런 꽤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이제 그런 요양시설이나 어르신 기저질환자들 접종해서 보호받았던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그 예방접종 효과에서 좀 벗어나서 예방접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분들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했을 때 굉장히 강력한 면역 효과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장기간으로 간다라는 게 지금 계속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돌파 감염에 대해서 중증으로 가기 전에 미리 가급적이면 땡겨서 이제 그런 부스터샷을 맞게 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적인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생겨서 지금 정부 방역 당국에서는 기존에는 이제 부스터샷을 고위험군이라고 해도 이제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나고 8개월 이전에 맞아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6개월이 아니라 이제 한 달 정도 땡겨서 이제 5개월째도 맞을 수 있게 지금 최대한 준비를 하고 이제 접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접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10대들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 증가가 눈에 띄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가운데 10대 이하 확진자 비중을 보면 10월 4주차를 봤을 때 24.5%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결국은 지금 이제 10대의 경우는 뭐 고3을 제외하고는 예방접종률이 지금 높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뭐 연령을 가리지 않고 전파가 다 잘 됩니다. 어느 연령대든. 그런데 이제 사회활동이 활발하고 이런 계층들 또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계층들에는 사실 결국 감염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뭐 성인 그 18세 이상의 뭐 접종 완료율은 거의 이제 90%에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접종이 진행되지 못했던 이제 소아청소년 중심의 그런 그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그 연령대랑 상황별로 이제 몇몇 이제 고위험 그 코로나19에 의한 고위험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10대 이하의 이제 소아청소년들은 이제 백신 접종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위험 상황에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30대 얀센 백신 접종자들한테 이제 돌파 감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뭐 위중증으로 간다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유행에 계속 그 소리 없는 전파를 진행한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지금 접종 완료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효과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중증과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제 부스터샷을 통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또 이제 좀 간과되고 되기 쉬운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확진자의 20% 가까이가 외국인에서 나왔거든요. 지금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방접종 완료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다 파악도 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사실 사회 곳곳에서 이제 그 뿌리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소리 없는 전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매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사실은 방역 당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확실한 그런 대응 방법은 부스터샷밖에는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런 부스터샷을 최대한 빨리 도입해서 접종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좀 챙겨서 방역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1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 접종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경우에 좀 대비책은 없을까요? 사실은 그 백신 접종을 안 해도 이득이 되는 경우는 뭐 10대든 뭐 전연령대 마찬가지지만 걸리지 않는 거 외에는 백신 접종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심근염, 심낭염, 뭐 혈전증 이런 것들은 백신 접종 안 한 사람과 백신 접종의 위험과는 비교도 안 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지금 그 본인들이 백신 맞고 걱정했었던 그런 것들은 실제적인 그 상황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전신을 공격하는 그런 위험까지 결국은 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가 뭐 아무리 젊은 층이나 소아 청소년들이 접종 걸리고 나서 뭐 잘 회복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은 잘 회복한다고 표현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앓고 난 사람들의 후유증이나 합병증들이 만만치가 않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게 이 코로나19가 단기간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미접종자 중심으로의 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계속 그 전체 기간 동안에 한 번도 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에 의한 그런 위험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가 굉장히 결국은 1년 이상 전 세계에서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맞은 백신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고 상당히 안전한 그런 백신 중에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부작용을 잘 관리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접종을 계속 진행을 하지 않으면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미접종자 중심의 유행이 계속되게 된다 그러면 그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는 없고 그 피해는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는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확진자 수는 2,000명대를 며칠째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그리고 위중증 환자도 더 늘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의료기관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하루 7,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오늘 수도권 지역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하루 1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확충할 것입니다. 네, 10,000명대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1,000여 개 병상 확보하고요. 그리고 중환자 병상은 250여 개를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인력 확충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거 병상 확보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병상이 딱 공간이 있다고 해도 거기 안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의료기구가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의료기구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의료진 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같이 배치가 돼야지만 그 안에서 환자 치료가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병원이라는 곳이 그런 내부적으로 어찌 보면 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나름의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네. 어떤 공간을 만들거나 어떤 새로운 기구를 넣거나 그걸 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갑자기 만들려고 해도 그게 잘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중환자를 봐야 되는 그런 공간들이나 그런 상황들을 갖다 이렇게 좀 일부를 코로나19로 이제 전환시켜서 이제 병상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코로나19 말고도 다른 중증 질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환자 치료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의료진 같은 경우도 이런저런 그런 여러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많은 병원들이 지금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배치하기가 어렵고 실제적으로 그런 병상은 만들었지만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행정명령도 뭐 사실 뭐 필요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 이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지원도 좀 잘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력 확충을 위한 지원이 또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었고요. 근데 병상 확보 문제에 대비해서 재택 치료 요건도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택 치료를 하는 경우를 좀 늘리겠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실 이제 재택 치료의 핵심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이제 잘 선별하고 잘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전원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 추가적으로 또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경구약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건데요. 1차적으로 지금 방역 당국에서 이제 재택 치료를 이제 시범적으로 어찌 보면 운영을 해가면서 이제 나타난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정말로 이제 급격하게 나빠지는 사람들을 이제 생기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은 재택 치료를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선별을 해내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네. 이제 다소 좀 폭넓게 잡았다가 이제 그런 기준들을 좀 보완을 하고 좀 면밀하게 이제 그런 기준을 삼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환자가 갑자기 나빠졌을 때의 이송 체계상에서도 조금씩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119랑 같이 이제 보완을 해서 이제 적시적소에 이제
확보된 그런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만들겠다, 뭐 이런 좀 세밀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재택 치료를 받다가 이상이 생기면 이게 즉각 대응이 되는 건가요? 지금 재택치료 시스템이 조금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이제 그런 재택치료 대상이 된 사람들을 어떤 일부 지자체는 이제 그런 지자체 전담 인력 공무원이 이런 분들이 있어서 매일 스크리닝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이제 전담 의료기관이나 이런 쪽에 연결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지자체는 이제 그런 자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병원을 지정해놓고 병원에 있는 그런 의료진들이 연락을 해갖고 계속 스크리닝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뭐 119 통해서 본인의 의료기관 으로 이렇게 이송해 오는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시스템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해당 지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든지 그런 위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은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시면 네.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겠군요.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확진자가 늘 경우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유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그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어떤 이제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시작된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이 좀 방역적으로 안정한 상황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뭐 전 국민의 거의 100% 가까이가 예방 접종을 해갖고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서 유행이 통제가 되고 하루 확진자가 뭐 한두 자리 정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지는 못하고 예방 접종률 한 60에서 70% 정도가 완료가 되었을 때 계속 이렇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만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도를 하는데요. 네.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보통 그 우리나라 뭐 확진자로 따지면 확진자 수 한 4, 5천 명 정도 나오는 그런 시기쯤에 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최근의 예가 이제 네덜란드인데 이게 네덜란드가 이제 인구가 한 1,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정도인데 이제 9월 25일에 이제 그때 정도부터 이제 그 단계적 일상 회복 들어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확진자가 1,5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비례는 한 4, 5천 명 되는 그런 수준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구 비례로는 지금 3만 명이에요. 3만 명. 네. 우리나라의 인구 비례를 따진다 그러면 그러면서 사망자 수도 굉장히 늘면서 이제 의료 시스템 부하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국적인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다시 이제 셔다운 과거로 이제 돌아가는 네.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네덜란드의 예방 접종 완료율이 낮은 게 아닙니다. 84%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포르투갈, 뭐 싱가포르 이렇게 굉장히 예방 접종률이 85%를 넘나드는 나라들 대부분도 사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도입을 했지만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내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좀 잘 활용을 해서 우리는 좀 한번 성공을 시켜보자.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유럽의 상황이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근데 유럽에 보면 그 재유행하는데 이제 몇 가지 이 문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금 마스크 위드 코로나로 가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이 충분치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들은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예방 접종률도 굉장히 높은데 인구 570만 중에 170만이 외국인입니다. 그분들은 사실 이제 방역 당국의 통제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기저에서 계속 이제 지역사회 소리 없는 전파가 유지가 되면서 확진자 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 같은 거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흐트러뜨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과 그다음에 예방 접종 못한 사람들과 지금 부스터샷이 필요한 사람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역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지만 이제 그 급격한 확진자 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면역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까지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는데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This vaccine is safe and effective. So get your children vaccinated to protect themselves, to protect others, and to stop the spread and to help us beat this pandemic.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안전성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니까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게 개발도 얼마 안 됐고 안전성에 대해서 100%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월 이상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이제 임상 시험이 계속되고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고 아마 내년 초가 되면 6개월 이상의 이제 영하부터 모든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독감 백신도 똑같습니다. 지금 6개월 이상의 어린 아이들 다 같이 맞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소아 백신 접종들을 해보셨겠지만 DTP, MMR 어떤 백신들은 하루에 4개, 3개, 4개를 갖다 부모님들이 매번 주기적으로 맞추고 계시는 게 이 백신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지금 이렇게 경과를 두고 보면 사실은 그 아이들이 맞고 있는 그런 백신들보다 더 위험하냐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심근염, 신남염 이런 거 걱정을 하시는데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걸린 하나의 경우는 수십 배, 수백 배의 확률로 심근염, 신남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우려하다가 걸리게 되면 그게 현실이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소아청소년에서의 백신 효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고 안전성도 어느 정도 입증이 돼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의 접종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잘 판단해서 앞으로 정책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간단히요. 이제 치료제는 언제쯤 효과적인 치료제가 나오는 거냐 이것도 관심인데 화이자에서 먹는 알약 치료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앞서서 머크사의 알약 보도도 있었고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지금 머크의 몰루피라비르는 이제 엊그제 영국에 이제 승인을 받았고요. 이제 미국 FDA에는 안전성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 자문단 회의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화이자 먹는 치료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머크사와 달리 유전적인 그런 유전자를 건드리지 않고 비교적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입원을 할 수 있는 확률을 89%까지 줄였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지금 우리도 일부 한 7만 명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화이자 백신도.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몰루피라비르, 화이자 백신, 화이자사의 약 그리고 경구 이제 렘데시비르가 또 나오게 되고 몇몇 약들이 앞으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자 치료제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는 네, 말씀이신 예. 거죠?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 내용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